안녕하십니까. 강북 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에서 임상영양관리를 맡고 있는 김보영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검사의 하나인 연소혈당 측정과 식생활습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뇨병은 몸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외에 그 위험도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보고 5점 이상이 나오면 선별 검사를 권유받게 됩니다. 당뇨병 선별 검사는 주로 이제 피 검사, 혈액 검사로 하게 되는데, 공복 혈장 포도당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피를 뽑으면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 빨간색의 피는 그 투명한 하얀 혈당이라는 물하고 혈색소라고 하는 이제 고형물하고 이제 섞여 있는 건데, 그 투명한 혈장이라는 곳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거고, 그 검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당화 혈색소라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공복 혈당은 그날그날의 혈당이기 때문에 매번 잴 때마다 수치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얼마나 혈당이 관리가 돼 왔는지 장기적인 평균 혈당을 보는 것이 당화 혈색소 검사인데, 당화 혈색소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액의 빨간 그 고형의 혈색소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 혈색소는 한번 이제 만들어지면 수명이 한 3-4달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소멸되게 되는데, 그 혈장의 포도당이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혈색소에 이렇게 달라붙게 된답니다. 그래서 당화된 혈색소라고 표현을 하고, 전체 혈액 100% 중에 이 혈색소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고 당뇨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 이후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물을 좀 먹고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하는 그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장 포도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 결과가 보통은 이제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100번을 재든 200번을 재든 한 번도 100을 안 넘는 게 정상이고, 한 번이라도 126이 넘었다면 이제 당뇨병의 진단이 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이제 5.7% 미만인 경우는 정상 범위라고 하고, 6.5%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당뇨병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고요. 5.7에서 6.4까지를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뇨병 진단이 되게 되면 일단 관리 방법은 약물요법이 일단 이제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입으로 먹는 약, 그래서 경구 혈당 강화제라고 하는 약과 그다음에 주사로 맞는 인슐린, 그게 뭐 요즘에는 펜으로도 나오고 주사로도 맞고 또 펌프라고 해서 몸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 치료를 받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그 약물요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이제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근데 주로 의학 영양요법이라고 해서 식사, 뭐 식품, 음식 조리 방법,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운동, 뭐 생활 습관, 활동,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정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요법과 생활 습관 교정이 잘 됐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혈당 모니터링인데, 주로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하고 장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혈당이 관리가 됐는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왔을 때 한번 일회성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 혈당 측정, 그래서 여기 바늘로 손끝 따서 하는 거 아시죠? 그걸 해보도록 이제 권유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많으면 하루에 8번, 뭐 적게는 1-2번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뭐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 혈당을 측정하면서 만약에 내가 자각하는 계기도 되지만 뭔가 이 약간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당뇨병을 관리하는 이유는 목표가 있는데요. 사실 당뇨병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에 혈당이 혈관에 오래 머물다 보면 아주 가는 혈관에서부터 아주 굵은 혈관, 우리 몸에 중요한 뭐 관상동맥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손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뭐 콩팥 쪽,
그다음에 뭐 눈의 망막, 그리고 이제 손발 끝에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외로도 요즘에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문제가 됐을 때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이형 당뇨병으로서 약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6.5%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인슐린 이제 처방을 받고 그 1형 당뇨병으로서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7.0 미만으로 이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뇨병이 진단되어도 이런 합병증만 없도록 의료팀하고 그다음에 개인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 의료팀에서는 약간 적절한 검사를 처방을 하고, 또 그 처방을 받은 개인은 그걸 시행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 인슐린이나 약물을 또 의료진에서 처방을 하면 제대로 먹고, 약도 끊지 않고 먹고, 인슐린도 적절한 용법을 적절한 시간에 투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임상 정보가 이제 제공이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되면 나의 습관도 일단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를 의료진한테 제안을 받고 교육도 받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해서 정말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료진이 저희한테 주는 당뇨병 교육 말고,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 조금만 뒤져서 한 20-30분만 당뇨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정보를 다 사실 내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고 정말 그냥 잊어도 되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당뇨병은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없어지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혈당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는 혈당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낮아질지에 대한 모든 거를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지만, 그게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지나면 사실 잊고 지내고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 몰랐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또는 뭐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냥 포기하고 살겠다, 아니면 뭐 가족이나 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었다, 또는 이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결과가 뭐 별로 좋지 않더라, 또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모르겠더라, 또 결과는 좋았는데 그걸 계속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관리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고 그게 내 습관하고 딱 떨어져서 계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게 나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아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내가 관리를 했을 때 정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병원에 와서 많이 하는 검사가 이제 공복 혈장 검사하고 당화혈색소 검사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한동안 식사 조절도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는 검사를 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좀 칭찬을 받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피검사를 하고 이제 진료를 기다리다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기대했던 과는 다르게 의사 교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둡고 왜 이렇게 혈당이 조절이 안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을 용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검사는 먼저 의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결과가 나빠서 조금 의기소침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뭐 여행을 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고 피곤했고 운동도 제대로 못해서 결과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약간 어두운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의사가 반갑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번에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대로만 하면 나중에 약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추측하는 거하고 실제로 검사 결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봐야 되는 게 자가혈당 측정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번 바늘을 찔러야 되고 또 그걸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 결과를 알지만 의사는 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또 공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그 검사를 했을 때 나도 알고 의사도 알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기도 있고요. 나는 계속 달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의사만 알고 있는 그런 측정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의사도 알 수 있는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많은데,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혈당이 높아졌는지 또 낮아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내 생활이 전체에 노출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잘못되면 계속 혼날 요인을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혈당이 높게만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를 뭔가 바꿔야 되는 좀 힘든 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발견해서 그걸 나만의 맞춤 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검사에 대한 거부감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검사를 많이 했던 것이 당화혈색소 평균 혈당 검사인데요. 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동일한,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 선을 좀 보시면 당화혈색소는 B와 동일한데 혈당의 변동폭이 조금 완만합니다. 근데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치솟는 혈당이 저희가 왜 그 배구를 할 때 스파이크라고 해서 힘을 줘서 팍 치는 경우 있죠. 그래서 혈당도 장기간 오래 혈당이 오래 유지가 돼서 모세혈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치솟는 스파이크처럼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병에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면 당화혈색소는 정상인데 갑작스럽게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돼서 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B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에 좀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 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연속 혈당 측정기고요. 또 하나는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평균이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나열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혈당이 A 같은 경우는 80에서 12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80과 120의 평균은 100이죠. 근데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이 0일 일은 없지만 어쨌든 0과 200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평균이 10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으로 보는 당화혈색소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치명적으로 너무 저혈당에 속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크 형태의 혈당으로 치솟아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은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병동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이제 권유를 하는데, 그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 혈당 변동 범위를 70에서 180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뇨병 학회에서 권유하기를 고위험군을 일단 제외하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이나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한 17시간, 그러니까 70% 이상이 목표 혈당 범위 내에 70에서 180 사이를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주 낮은 저혈당, 또 높은 고혈당의 시간도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혈당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우리가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혈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연속 혈당 측정 범위는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혈당을 관리하고 어떤 이유가 혈당이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건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식품 종류죠. 우리가 곡류, 어육류, 채소류, 지방류, 유제품류, 과일류 이렇게 이제 음식의 특성별로 좀 나누는 게 있는데, 곡류라는 것이 가장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에 밀접한 음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곡류도 다양합니다. 쌀밥도 있고 잡곡밥도 있고
빵도 뭐 식빵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또 뭐 떡도 여러 가지가 있고 면도 뭐 그냥 우동도 있고 뭐 파스타도 있고 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도 다 곡류거든요. 그럼 곡류가 몽땅 나쁘다면 정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품에 물론 혈당이 높아지는 요소가 많지만 이것도 요령이 있게 먹게 되면 뭐 모든 걸 다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요즘에 약이나 인슐린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막 금기 식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드시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어육류도 뭐 고기나 생선, 달걀, 두부 다 어육류에 속하는 단백질 음식이지만 음식에 따라 다르고 채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식품 종류가 같아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밥 같은 경우에는 쌀로만 만들어진 밥이죠. 근데 그걸로 똑같이 죽을 만들었을 때랑 미음을 만들었을 때 혈당이 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빵도 밀가루로 만들었지만 뭐 아시겠지만 잡곡밥이나 카스테라 같은 게 또 혈당이 다를 수 있고 면도 마찬가지고요. 고기나 이런 것들도 다양히 다르고 또 이제 채소 같은 경우도 껍질 째로 먹느냐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서 아주 고운 부분만 먹느냐도 혈당에 영향이 있고요. 또 채소를 조리할 때 뭐 참기름을 쓰고 설탕을 쓰고 간장을 쓰고 또 뭐 부침을 해서 뭐 전으로 먹거나 튀겨 먹거나 또 샐러드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드레싱이 함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착즙 주스, 뭐 갈아 만든 음료들 많이 건강식으로 먹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건 혈당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똑같이 채소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과일 같은 경우도 생과일을 먹는 것, 그다음에 갈아 마시는 것, 또 거기다가 뭐 가열해서 설탕을 넣어서 잼처럼 만들어 먹는 거에 따라 똑같은 딸기이지만 혈당이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생선도 구웠느냐, 쪘느냐, 조림을 했느냐, 튀겼느냐에 다를 수 있고요. 또 단맛의 양념도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설탕, 뭐 또 물엿, 또 뭐 꿀, 올리고당 다 단맛이 나는 재료이고 좀 요즘에는 또 뭐 건강 칼로리가 없는 뭐 아스파탐이라던가 뭐 스테비아라던가 뭐 당 알코올류 같은 것들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따라 단맛이 있지만 혈당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예를 좀 보면 이건 혈당 측정을 했던 한 예인데요. 닭고기를 이제 가지고 닭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이제 계속 혈당을 쟀는데 닭볶음탕을 해 먹었을 때, 그다음에 치킨 카레라이스를 해 먹었을 때, 그러니까 튀겨진 치킨과 떡을 먹었을 때 혈당이 다 다릅니다. 또 이제 한 가지로는 그 식품 종류하고 조리 방법이 달라도 반대로 혈당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점심에 초콜릿하고 수육국밥을 드셨는데 134가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라고 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하고 수육국밥보다는 안 올라갈 것 같았는데 똑같이 13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음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개입이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에 오징어 덮밥, 된장국, 샐러드 생각보다 안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83이 나왔는데 몰라. 근데 보니까 또 다시 뚝 떨어진 거예요. 식사 후에. 근데 봤더니 또 저녁에 떡볶이, 김말이, 새우튀김, 호떡을 먹고 정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점심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서 다른 요인을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그 누룽지인데 달걀 후라이를 오히려 더 먹었을 때 하고 누룽지만 먹었을 때하고 혈당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품 종류나 조리 방법이 달라도 뭔가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근데 또 다른 한 예를 또 살펴보시면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예상을 하거든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계시는 분은 내가 이제 뭔가를 먹을 때 혈당이 높아질 줄 알겠지만 나는 먹고 싶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거는 혈당이 좀 안 높아질 것 같으니까 좀 편안하게 먹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을 잠깐 살펴보시면 잡곡밥하고 김치찌개를 먹고 가식도 안 하셨답니다. 이제 외식을 하셨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올라갔어요. 기대보다는. 근데 반대로 저녁에
삼겹살을 먹고 양배추 쌈장을 먹고 잔치국수를 먹었는데 이때는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단연설 혈당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뭐가 이 날 혈당을 올라가게 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식품의 종류, 조리 방법 외에도 그럼 다른 요인이 뭐가 있을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먹는 속도입니다. 이 먹는 속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를 예로 들면 딸기 그냥 생 딸기하고 이 딸기 주스하고 양이 똑같아서 칼로리도 똑같고 당분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딸기를 입에서 씹어서 그다음에 위에서 잘게 부서지는 시간이 거쳐서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되는 시간하고 이제 갈아진 음료를 훅 마셨을 때 혈당이 높아지는 시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뭐 식사하고 한두 시간 후에 혈당은 정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혈당 스파이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먹는 순서입니다. 이제 똑같이 내가 오렌지 주스와 빵에 잼을 발라서 달걀 후라이하고 샐러드를 먹기로 했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주스를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잼 발린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달걀 후라이를 먹고 그리고 샐러드를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채소 샐러드를 먼저 먹고 달걀 후라이를 먹고 그다음에 빵을 먹고 주스를 마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결과가 나왔는데 채소는 혈당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이 채소를 먼저 먹는 사람이었다면 혈당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살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음식을 한 가지를 먹을 때 같이 먹는 음식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혈당이 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쌀밥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설탕이 좀 들어간 제육볶음을 채소 없이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은 양의 쌀밥을 먹는데 뭐 달걀 후라이나 뭐 야채 나물을 많이 해가지고 비빔밥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생선이나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넣고 한상 차림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 다 혈당이 달라집니다. 빵 같은 경우도 식빵이 있지만 이거를 잼을 발라 먹을 때랑 그리고 뭐 채소나 달걀, 뭐 햄과 같이 먹었을 때랑 또 다를 수 있고요. 우동 같은 경우도 내가 우동을 시켜서 그냥 건더기 없이 우동 면만 먹었을 때랑 뭐 해물 우동을 시켜서 거기에 채소가 많이 있어서 그걸 같이 먹었을 때랑 오히려 후자는 양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칼로리는 높아질 수 있지만 혈당의 변동성은 안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죠. 그냥 라면을 무조건 안 먹는다가 아니라 라면만 먹을 거냐, 거기에 뭐 해산물이든 두부든 뭐 또 고기든 이런 단백질 음식하고 뭐 숙주나 콩나물이나 뭐 파, 마늘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먹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혈당에 좋은 음식이 뭔가 이걸 되게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음식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혈당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음식을 시켰을 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식사일기를 쓰듯이 그걸 쓰는 것도 뭐 이제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남겼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세 사람이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달걀도 있고 나물도 있고 또 뭐 미역국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다 마치고 일어났을 때 그 남겨진 자리의 흔적이 혈당의 영향에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역국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국물만 다 먹고 건더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건더기만 먹고 국물만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비빔밥 같은 경우도 남겨져 있는 걸 보면 밥을 남기는 사람, 나물을 좀 남기는 사람, 또 달걀을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똑같이 비빔밥을 주문하고 같이 먹었지만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 다음으로 한식은 굉장히 반찬이 많은 상차림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반찬이 많은 상차림에 다 같이 먹었을 때 정말 내가 어떤 반찬을 얼만큼 먹었을지 모를 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각자 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남겨진 반찬을 보면 혈당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는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변화된 걸 이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먹는 음식 또 남겨진 음식에 따라 혈당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복 시간도 혈당의 그 변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같은 분의 혈당 변화 곡선인데요. 이분이 위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제 일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또 6시쯤 먹고 해서 혈당의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말에 아침에 이제 잠깐 일어나서 이제 목마르니까 우유 한 잔 드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우유 드시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한 12시 1시쯤에 일어나서 식사를 간단하게 먹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180이 넘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왜 이게 올라갔나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지 않고 몸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는 그 먹지 않은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아서 뭔가 혈당이 그냥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몸에서는 따로 만들어지는 포도당이 내가 먹는 음식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 식사를 하게 되면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식사의 그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혈당이 그 스파이크처럼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한 예고요. 그래서 식사 간격이 매우 혈당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운동이나 활동하는 방법에 의해서 혈당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같은 분인데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다가 저녁을 먹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180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운동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잠자기 전에 쟀더니 78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저녁에 먹고 나니까 한 169 정도여서 뭐 그냥 이 정도면 또 떨어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잠자기 전에 쟀더니 86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의 차이라도 볼 수도 있고 또 물론 다른 음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운동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이제 앞으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습관에 대해서 혈당이 얼마나 달려질 수 있는지 한 사례를 보면 어떤 32세 남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동호회 2개를 가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 동호회 A는 주말 공휴일 새벽에 쉬는 날 이제 산행을 먼저 한 2시간 정도 하고 내려와서 다 같이 그 닭백숙을 먹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됐답니다. 백숙 먹고 모박전 먹고 음료수 좀 먹고 근데 그닥 이제 뭐 나는 혈당이 높은 사람이니 과식은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차를 타고 집에 이제 자면서 귀가를 했는데 혈당이 좀 많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호회 B 같은 경우는 평일 퇴근을 하고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가는 건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치킨이나 피자, 콜라 이런 걸 좀 먹고 이때도 이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대신 이제 댄스를 1시간 정도 하고 그것도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숙면을 취하고 집에 왔는데 생각보다 치킨을 먹었는데 혈당이 안 높아지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분은 그냥 다른 걸 다 제외하고 음식으로만 친다면 나는 치킨보다 닭백숙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닭백숙이 나한테는 나쁜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살펴보시면 꼭 그 음식만이 문제가 아닌 건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이분도 이분은 그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와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외부 식당에서 먹는 게 혈당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랬더니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그냥 같은 건물의 지하 1층에 있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막 아주 달고 짜고 맵거나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많이 먹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드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을 하셨고 외부 식당에 나가서 드셨을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서 이제 식당에 도착해서 뭐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라 좀 신경이 쓰이니까 약간 남기자 하고 이제 적게 먹고 대신 이제 다시 들어올 때는 한 10분 정도 걷고 뭐 날씨가 좋고 화창할 때는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다가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혈당이 높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은 나는 외부 식당보다 오히려 회사에서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더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꼭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부가적인 습관 때문에 혈당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이번 케이스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두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두 분 다 회사 식당에서 동시에 식사를 하셨는데 한 분은 상대적으로 남성분은 혈당이 높아졌다고 느꼈고 또 한상 여성분에 비해서 왜 내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을 항상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습관이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질문을 좀 했었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는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올라와서 양치질을 사무실 내에 있는 세면대에서 바로 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일단 사무실에 같이 도착을 한 다음에 좀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3, 4층 위에 화장실로 걸어 올라가서 이제 양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바깥도 좀 한번 슬쩍 살펴보고 또 거기 동료 여직원들하고 좀 수다 좀 떨다가 좀 내려와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정말 회사 식당에 음식이 혈당을 올라가게 한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나의 행동이 혈당이 올라가게 한 건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종류의 조류 방법과 먹는 습관이 같아도 근데 이제 식품 종류, 그다음에 조리 방법, 또 먹는 습관이 같아도 또 개인에 따라 혈당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치아 상태, 치아가 좀 안 좋아서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갈아 먹거나 다져 먹을 수밖에 없다던가 소화 기능이 문제가 돼서 또 뭐 그렇게 음식 조리의 방법을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 뭐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거나 뭐 교대 근무가 심하게 있거나 또는 이제 가족하고 같이 살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조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뭔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다쳐서 뭔가 힘들었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경우에 따라 또 혈당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술일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건강 보조식품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동폭이 적고 안정된 혈당 또 변동폭이 크고 불안정한 혈당은 개인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이걸 잘못 나왔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단 잘 되고 있는 거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습관이 너무 좋아서 혈당이 좋았던 경우를 찾아내서 그걸 좀 자주 하고 동시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작은 변화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합병증이 없는 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물이나 인슐린을 제대로 하고 적절한 검사로 나의 상황을 이제 보면서 솔루션을 찾고 의료팀, 이제 저와 같은 뭐 임상영양 전문가가 있다면 함께 협력해서 건강한 방법을 찾아내고 습관으로 만들면 뭐 항상 제가 여기 적었지만 당뇨병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 같이 옆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관리를 잘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햇빛 아래에 있는 그림자처럼 그게 없는 듯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하셔서 연속 혈당 측정을 기회로 삼아서 건강하게 당뇨병을 관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